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수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공급 부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년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늘어난 소득은 별 차이가 없는데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갭을 우리는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빚을 통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밀린 드라마도 보고 많이들 하실 건데,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에 한참 빠졌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킹덤인데 좀비 얘기죠. 인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좀비 바이러스가 전 백성한테 퍼져서 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좀비 살아있는 시체를 말합니다. 부두교에서 특별한 약을 투입을 해서 되살려낸 시체를 우리는 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좀비를 표현을 하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좀 추려보면 이성이 없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배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게 좀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좀비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좀비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죠. 다른 사람을 물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피를 갈구하면서 좀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좀비를 그린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마치 부동산판 킹덤을 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좀비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리면 감염이 됩니다. 제가 부동산판 킹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빚을 쉽게 내주는 상황, 부채의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마치 면역력이 있는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금리의 대출 완화라는 환경 속에서 빚의 감당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된 자산 상승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빚을 내는 상황이 됐어요. 부채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수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늘었죠. 빚내서 집 사라 이후에 가계부채가 무섭게 증가를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핀셋 규제를 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 앞두고 실수요자한테는 오히려 더 완화를 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 시즌2가 됐죠. 빚은 감당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치만 4년 동안 두세 배 오른 집값에 대비해서 전 정부 때보다 더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나 심각하죠? 빚내서 집 사라 할 때는 부동산이 심각한 침체기를 겪을 때였고, 그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3억짜리 집을 사는데 70% 대출을 해줬죠. 자기 돈 1억만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끔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1억밖에 없는 사람이 2억이라는 빚을 진다는 거 굉장히 큰 빚을 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대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 정부 들어서고 그 전에 많이 늘어난 빚도 감당하기 힘든데,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아무리 규제를 해도 더 사람들은 빚을 냈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른 집이니까 이제 기존의 3억짜리 집이 6억이 된 상태에서 40%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더라도 그때보다 절대 금액으로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빚내서 예전에 3억 하던 아파트를 6억에 샀죠. 서울에서 1년간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상위 3곳이 노도강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던 사람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라갔어요. 이 집의 새로운 집주인이 된 사람들은 영끌에서 들어온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끌 2030이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이 됐고, LTV가 완화되고 전세대란 영향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사도 되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른 집값 수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영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집을 사려면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능한 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게 실수요죠. 영끌은 이러한 기초 자본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 초저금리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빚을 끌어모은 상태로 집을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실수요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를 실수요라고 생각하고 그들한테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게 정말 올바른 정책일까요?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위험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아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더 대출을 완화해 주는 게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님에도 그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채의 바이러스는 젊은 세대까지 다 퍼지게 됐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좀비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소수에게만 있었던 부채 바이러스가 전 국민에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기조와 대출 완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전 국민이 감염된 상태예요. 그나마 집값의 하락기를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중장년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 발을 뺐어요. 근데 아무런 면역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 위험한 시장으로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좀비가 창궐하는데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좀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물어서 새로운 피를 공급받고 싶어 하는 게 좀비의 특성이에요. 부동산 시장과 너무나 똑같죠? 계속 오른다는 시장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피 같은 돈을 끌어들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피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값이 유지되거나 또는 더 오르려면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줘야 합니다. 더 비싼 값에 집 사줄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야 이 시장은 유지될 수 있어요. 좀비가 되면 누군가를 물어야 연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도 누군가 새롭게 들어와 줘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꼬드기고 꼬드겨서 물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가고 있어요. 거래 2건의 아파트 값이 0.18% 올랐죠? 이게 불장 서울 집값의 민낯입니다. 8월 5째 주 거래량 살펴보니까 그렇게 올랐다는 도봉구에서 11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 11건의 거래가 올랐다는 집값의 실체일 정도로 이제 더 이상 물려고 해도 물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세가 뚝 떨어지고 있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의 거래도 이제 끊겨가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거래 절벽은 인정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격은 오르는데 시세보다 싼 분양 물량이 쏟아지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16만 채 정도 매매가 됐는데 이거 지난해 대비해서 30% 가까이 줄어든 거래량입니다. 작년 6, 7월에 패닉바잉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치솟았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리고 이제 물릴 사람들이 없으니 거래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은 7월, 8월 전부 다 40% 넘게 떨어졌죠. 그래프 보셔도 확연히 거래량이 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는 멀쩡한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정상인보다 좀비가 더 많은 상황이죠. 이게 거래량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또 재밌게 봤던 게 워킹 데드인데 이 드라마 좀비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정상인들의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좀비로부터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차단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정상인을 넘볼 수 없게 구멍을 막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더 사람들이 물리지 않게 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입니다. 부동산 좀비판에서
더 물릴 사람을 보호하는 길은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유동성을 끊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좀비판으로 바뀌었어도 정상적인 사람을 조금이라도 남겨놔서 희망을 꿈꾸려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물리는 일을 막아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 없도록 유동성을 잠그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수만 남았고 그들마저 차라리 좀비가 되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포기하며 뛰어들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부채 때문에 결국 틀어막는 길을 택했어요. 카드 대출도 규제가 되죠. 처음에 목표했던 대출의 총량 규제 4%였는데 실패를 했죠. 5, 6%만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출도 막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부동산 좀비가 양산될 수 있었던 거 언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고분고토하지 말고 그냥 좀비가 돼서 편안하게 살라고 확성기를 들이대고 언성을 높였던 게 바로 언론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갔고 그 문제점을 제가 계속 지적해 왔는데 보고서에도 이제 나왔네요. 국토연구원이 발표를 했죠. 서울 집값이 오른 데는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최고가 경신을 다룬 언론 보도가 늘어날수록 향후 아파트 가격을 예상하는 사람들 비율이 늘어났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늘 해오던 얘기죠.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7년 이후에 서울에서는 최고가 경신과 이를 다룬 언론 보도가 늘어났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의 비율도 늘어나게 됐고 실제로 거래로 이어졌어요.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니까 정부 정책 금리 변수는 쏙 빼고 연구했다고 이 연구 보고서가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언론은 정말 아무 죄가 없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좀비가 되도록 만든 큰 책임 언론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좀비라고 표현을 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직관적으로 느끼셨으면 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